네, 주간 경제 읽기 오늘도 이병태 교수님과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22일이었는데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때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 또한 세수 증대 효과가 너무 낮아서 콩알탄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이런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종부세를 보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몇 가지 논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주택의 보유세율이 OECD 수준에 비해서 낮으니까 올려도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잘못된 시각 중에 하나가 네. 마치 OECD의 평균을 따라가야 우리도 OECD니까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보유세율이 OECD보다 낮은 건 맞아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거래세는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예, 양도 차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관련 세금은 이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취득세 있죠. 등록세 주등록세 있죠. 있고, 주등록세 있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최종적인 세금은 뭐냐면 상속세예요. 아, 그렇죠. 예, 그걸 내가 죽어서 또는 내가 자식들한테 증여하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잖아요. 보유세까지 포함해서 이게 주택을 소유하고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압도적으로 양도 차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내고 있으면서 네. 보유세 그러면 이 보유세를 OECD만큼 기준에 맞추려면 다른 세금도 그렇게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른 세금은 맞죠. 가만 내비두고 이것만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증세죠. 그리고 이 주택에 관한 세금은 사실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연말정산하고 그러면 그 융자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거에 대해서 세제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국민저택 이하에다가 연 소득이 얼마 미만 사람만 되고 소득이 좀 높거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감면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그거는 소득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속세 없는 나라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국에는 집을 사는 거를 권장을 하거든요. 자가 보유를 높여야 되니까. 높여야 돼서 그거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집을 그러니까 이게 투자 자산이 아니고 그냥 잠자는 데다 이런 시각으로 자꾸 참여정부부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중산층한테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요. 네. 이거를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빈곤 계층으로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20년, 30년 융자를 한다는 거는 젊은 층한테 강제 저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20년 뒤에는 계속 갚아서.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월세 살면서 현금으로 해놓으면 그걸 저축해서 딴 데 투자를 해서 자산을 유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딴 거 하고 싶거든요. 좋은 그렇더라고요. 차, 현금이 있으면 뭐 빌려다는 사람도 많고 좋은 차 사고 싶고 해외여행도 저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축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빈곤 계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도 한동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첫 집을 샀다가 팔아가지고 아무리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해도 판 집보다 더 비싼 집을 사게 되면 양도 차익 하나도 같거나 같은 거를 쓰면 하나도 양도 차익의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지금 캐나다 같은 데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중산층이 집을 사야 나중에 빈곤계층으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세금을 보유세만 OECD에도 높여다. 그러면 제가 그냥 더 비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OECD 기준대로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냐? 그럼 김치 먹는 양을 따지면 우리가 OECD 비해서 너무 김치를 많이 먹고 쌀도 너무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김치 먹지 말고 OECD 만나서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자가 보유율이 높고 은퇴 후에 고령 계층들이 연금을 다 받고 있으면 네.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좀 걷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없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약하죠. 노인 계층의 뭐 40몇 %가 빈곤, 상대적 빈곤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나라 자살률 1위도 전부 노인들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경제적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어서.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 다른 게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규정을 바꿔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집 한 채 그 중에 방 한 칸 임대 줘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연 100만 원 내든 보유세를 400만 원 내라 700만 원 내라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지불할 수 있죠? 갑자기 참여정부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나네요. 집 팔아서 내려 딴 데 가라. 그거는 정부가 남의 자산을 강탈하는 거잖아요. 네. 집은요. 사람들 정서가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집은 공산품하고 라면 주고 파는 거하고 달라요. 네. 여기서 내 자식을 다 키운 집인데 추억이 있고 그거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세금 내기 위해서 네 집 팔고 저 멀리 가서 자식하고 멀리 떨어진 또 산동네 가서 살아라. 이게 정부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도 이게 보유세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1가구 한 주택 두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나라의 소위 중산층 또는 고령층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룰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고요. 그럼 농인 빈곤이 더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집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 게 집은 큰 거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게 강력하죠. 아주. 징벌적인 생각이 아주 커요. 다주택자에 대한. 예.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중산층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게 어떻게 되든 자기 자산을 늘려가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집을 통해서 축적을 했다? 그걸 제약시에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려주면 되지 공급을 못 늘리게 해놓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죠. 예,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집은 여러 채 사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 AI 조리 독감이 들어서 달걀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달걀을 잔뜩 사놓고 창고에 해놓은 사재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재기 한 사람이 자기의 돈을 이용해서 시장의 공급량을 줄인 거잖아요. 다 살 수는 없죠. 본인이 주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집은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채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반드시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주죠. 그죠? 예. 그래서 시장에 다 공급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집값이 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가주택 한 사람들만 한 개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무슨 명령에 의해서 또는 뭐 공사를 하는 일이거나 뭐 돼서 부산에 가서 2-3개월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 자기 집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살 집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시장의 교란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을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그 부동산 규제가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도 올리고 있다. 그 마치 투기꾼들이 갭 투자하고 뭐 이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언론에 컬럼을 써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투기꾼이 생기는 거지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투기하는 사람들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투자고 야근 사람들인데 집값이 그렇죠. 떨어진다고 그러봐라 누가 갭 투자를 하나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생겼냐면요. 이 개편안에 의하면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400만 원 넘는 걸 되거든요. 네. 근데 10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740만 원인가를 내야 돼요. 어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우선 뭐 보유세를 한꺼번에 확 올려가지고 이게 보유세를 올리면 이게 다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그쵸. 전세 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다 전세금으로 전가가 되고 주택 가격으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면 공급도 줄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렇게 징벌적으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걸 징벌적으로 하는 거는 경제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보유세는 소득이 없는데 소득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좀 무서운 부분이죠. 그냥 제가 아주 술 중독자라고 칩시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서 벌은 소득을 다 술을 마시면 아니면 마약을 하면 술을 마시면 뭐 주세가 언제 높긴 해도 싼 술을 먹으면 그 10% 부가세를 내고 네. 나머지 내가 다 소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절약을 해서 집을 샀다. 그랬더니 등록세 내라, 보유세 내라, 나중에 집값 오르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거기다가 네. 그 어마어마하게 이 징벌적인 또 종부세를 내라. 그리고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로 다시 몇 퍼센트를 뺏어간다. 그래서 평생으로 다 보면 소득한 거 중에 이게 만약에 집을 이게 뭐 그 700만 원씩을 만약에 20억짜리에서 740만 원씩을 가져간다. 그러면 10년이면 7,4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20년이면 1억 4천이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보유세만 양도 차익은 안 되고 보유세만 그러니까 한 30년 산다고 생각하면 2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0%를 세금으로 뺏긴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세하고 나중에 양도차까지 하면 내가 근로소득세 다 내고 난 거를 정부가 또 그것까지 하면 30-40% 뺏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이 돼가지고 재산이 많아서 12억이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50% 상속세를 내면 그러고 나면 술 먹은 사람은 정부한테 소득의 10%를 낸 거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 세금이 낸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이게 정의냐, 사회 정의냐. 어떻게 국민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징벌적으로 하냐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가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은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집을 많은 사람이 갖게 하려면 집을 갖는 게 큰 비용이 들면 안 되게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아니 이 좋은 집을 가지고 그리고 집값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살 때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정부가 무슨 거기에다 지하철을 놓고 또는 어디를 개발하고 세상이 올리는 거잖아요. 네. 수요 공급에 정부가 공급을 못하게 해서 올린 건데 그리고 내가 양도차익을 노리지 말고 한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애들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 갑자기 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떼어가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700만 원, 400만 원 여기에는 또 주문세는 이런 거 다 일반 우리 재산세 외에 종부세가 추가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연 1,000만 원씩을 만약에 가처분 소득을 떼어간다 그러면 결국 국민이 그만큼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결혼하고 자기 집 갖고 거기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악영향도 있는데 논리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수요 공급을 맞춰서 국민들이 품질 좋은 집에서 살고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을 안 갖게 만들겠다. 집값 있는 걸 제약시 여기겠다. 이 자체가 정말 이거하고 맞닥뜨려져 있는 논리가 그 소위 추미애 대표의 그 소위 토지 공개념 네. 지대 추구한다는 그 아주 몰상식한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정부도 그렇고 참여정부도 이렇게 시장을 부도덕한 것으로 이념적 편견으로 본 게 사실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죠. 그죠?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이 안 되고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다 불편하죠. 거래가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좋은 집에 못 살고 어디를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이 안 팔리니까 이사도 못 가고 또 재산은 묶여 있고 급한 경우에는 재산을 팔아서 다른 투자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렇게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부동산 관련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오늘도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GDP 공헌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래를 다 죽여놓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활성화돼야 그 요새 노후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시험들 많이 보시는데 공인중개사도 먹고 살고 이삿짐도 먹고 살고 벽지 바르시는 분도 먹고 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 사장님도 먹고 살고 이런 건데 이런 걸 다 막아놓으니까 지금 시장이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종부세 개편안 그리고 재건축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